한반도의 그 평화 정착과 갈등 해소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던 셈이죠. 북한, 중국, 러시아가 더 밀접하겠구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카드가 바로 북한 카드거든요. 러시아와 미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 두 나라가 서로 제휴하게 되는 것은 미국에게 악몽 그 자체다. 북한도 요즘 러우 전쟁으로 인해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북러 관계는 어떤 상황인가요?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한 다음에 우리가 흔히 러시아라고 부르는 러시아 연방이 들어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옐친 대통령이 10년 동안 집권을 했고요. 그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2000년부터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다스려 왔는데 지난 그 30년의 세월을 한번 복기해 보자면요. 러시아는 이제 등거리 외교를 해왔습니다. 이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 북한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과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 나라에 편중되지 않은,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북한과 가까울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과 더 밀착 관계를 유지해 왔었고 비교적 한반도의 그 평화 정착과 어떤 그 갈등 해소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나라가 바로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러시아였던 셈이죠. 이제 그러다가 전쟁도 일어나고 현 그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기조가 그전 정부와 바뀐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더 철저하게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도 계속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삼각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세 나라의 그 동맹 관계를 각각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죠. 그러니까 이것이 러시아에게 그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일 텐데요. 그래서 그 특히 뭐 한반도의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러시아 입장에서 미국의 어떤 압박에 대처하는 방법이 바로 중국과 더 이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제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과도 관계를 맺게 되죠. 저는 처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과의 삼각 이 공조 체제를 강화한다는 어떤 그런 입장을 가시화됐을 때 북중러가 북한, 중국, 러시아가 더 밀접하겠구나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국제 관계도 일종의 물리학과 비슷해가지고 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그전보다 훨씬 더 이제 밀착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사실은 실제 이렇게 그 실현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결속력 면에서 차이점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의 결속력에 비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관계가 그런 그 밀착도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 냉전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그 식의 예상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결속력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하나가 과거 냉전에서의 어떤 그런 그 대립이 이념에 따른 대립이었기 때문에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었던 데 반해서 지금의 그 대립은 그런 것보다는 이게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실리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강도로 아주 대립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예전에 그 6개월 전인가요? 김정은을 러시아에 초빙을 했었고 답방 형태로 지금 북한에 방문을 했는데 이것을 좀 들여다보면 상당히 그 러시아가 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지역을 그 중시하는가 이것을 보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아무래도 아시아보다는 유럽을 중시해 왔었고 그러니까 유럽에 편입되기를 상당히 열망해 왔었는데 이것이 계속 찬바람을 맞았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토라진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전폭적으로 그 서방이 서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유럽을 지향하기보다는 아시아를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시아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아에 있는 중국 그리고 이제 인도의 경제적인 비중이 너무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보다는 아시아에 치중하는 것이 러시아의 국익에 전혀 그 저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 미래지향적인 포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북한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북한을 방문한 다음에 곧바로 또 베트남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에 얼마나 푸틴이 치중하고 있는가가 보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북한에 푸틴 대통령이 찾아간 이유가 훨씬 더 많은 포석이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이 동북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가 어떤 정책을 취한다고 했을 때 이 변수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한반도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이렇게 다 고려해 나아야 되는 상태일 텐데 그런 상태에서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또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하여튼 서로 제국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일본과의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미국을 상대해야 되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비록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이 대리전쟁격으로 러시아와 대립을 하고 있지만 또 동아시아 측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반드시 그렇게 갈등 관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미국과의 갈등 관계를 어떤 청산하고 아니면 일정 정도 누그러뜨리고 어떤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목적 그리고 중국과 밀착하면서도 중국에 너무 종속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과 어떤 그런 또 관계를 조정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카드가 바로 북한 카드거든요. 물론 북한과 러시아의 우호 관계를 증진한다는 측면 이외에도 아주 많은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이란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미국과도 협상을 할 수 있고 일본과도 협상을 할 수 있고 중국도 견제할 수 있는 카드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한다고 했을 때 가장 신경 쓰는 나라가 당연히 대한민국이겠죠. 북한과의 관계를 그 카드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밀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라고 했을 때 이런 큰 포석에서 보자면 북한을 방문하는 푸틴의 목적이 단지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포탄 몇만 발 빌리는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에서 진행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복잡한 고차방정식이기 때문에 방문 결과로 어떤 성명서가 나올지 그리고 그 성명서가 얼마만큼 실현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푸틴이 나름대로 동아시아에 치중을 하고 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세력들과 협상을 벌이고 어떤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금 더 러시아에게 우호적인 아니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카드로서 북한을 활용한다는 측면 이런 측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널려 있다. 단지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을 해서 미국과 대결한다는 차원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 단선적인 시각이고요.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지만 또 다른 방향 아니면 역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를 해석을 해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슬기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점점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는데요. 중러 관계는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계속해서 외신 보도를 주시하면서 정보를 수집했는데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헨리 키신저가 당시에 살아계시더라고요. 1970년대에 미국의 어떤 세계 전략을 입안하고 브레인 역할을 했던 헨리 키신저가 은퇴를 당연히 했을 텐데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살아계실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미국이 나아갈 바에 관한 어떤 충고를 행정부에 해왔었는데 키신저의 그림은 이랬습니다. 2020년대 미국의 가장 큰 경쟁자는 역시 중국이고 중국을 견제하거나 아니면 중국을 주저앉히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가장 좋은 것일 텐데 그러려고 하면 러시아와 미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게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유럽에는 러시아고
아시아에는 이제 중국일 텐데 이 두 나라가 서로 제휴하게 되는 것은 미국에게 악몽 그 자체다. 그래서 이 둘을 분리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가 유럽에서 요구하는 바, 유럽에 존재하는 러시아의 세력권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러시아의 요구에 미국이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서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어드바이스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라고 하는 국제 정치 전문가가 있는데 그 미어샤이머 교수도 사실은 헨리 키신저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밀착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러한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헨리 키신저의 말대로 러시아를 미국이 너무 적대시하면 안 된다.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행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헨리 키신저와 미어샤이머 교수의 보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 논리라든지 아니면 미국 내 강경 세력의 어떤 노선에 따라서 이 러시아를 계속 압박하는 자세를 취했었죠. 당연히 러시아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중국과 더 우호관계를 맺어왔고 더더욱더 이제 그 밀착도가 강화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가 이런 구도 속에서 그려지는 듯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까지 예를 들면 일본과 미국처럼 밀착 관계가 되는 것은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은 미국과 일본은 아무리 둘 다 경제 강국이지만 어떤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님과 아우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그런 관계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두 나라 다 제국이었었고 살짝 지금은 당연히 러시아가 뒤처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중국의 패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덩치가 큰 나라죠. 더더군다나 19세기에 러시아 제국이 이 동북아시아를 진출하면서 얻었던 가장 큰 이득이 뭐냐면 이 연해주 지역을 청나라로부터 얻어낸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날 러시아 입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밀착하는 것은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데 이게 너무 진전이 돼서 중국 경제에 밀려서 러시아가 하위 파트너가 된다고 하면 미세한 힘의 어떤 차이가 종속관계라든지 아니면 큰형님 중국, 그 다음에 아우 러시아가 되면 최소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중국이 예전에 우리 청나라가 너에게 넘겼던 연해주를 돌려달라 이런 식의 요구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영토를 돌려받는다기보다는 이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가 중국의 아주 압도적인 세력권으로 편입되는 상황이 러시아로서는 사실 반갑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왜 러시아가 이 동아시아에 공을 들이냐면은 이 아시아 지역의 경제 단위가 커진 측면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21세기는 환태평양의 시대다 이런 말을 할 텐데 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이 러시아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 동북아시아 지역 특히 연해주 지역이 중요한데 이 연해주 지역을 지킨다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크게 보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면서 손을 맞잡았지만 서로 손을 맞잡은 어떤 강도가 그렇게까지 굳건하지는 않다. 일정한 갈등 요소가 있을 것이고 이런 요소를 아마 미국이 노리고 비집고 들어올 때 계속 이 관계가 유지가 될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우호관계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얼마나 실현성 있는 시나리오인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정 정도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손을 떼고 러시아의 승리를 용인해주는 그런 상황을 얻어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뭔가 미국의 반대급부로 줘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계속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지금 전쟁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 러시아가 뒷받침을 하고 있는 형세인데 어느 순간에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러시아가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두면서 북한도 방문하고 베트남도 방문을 하고 중국이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 동아시아 사태가 긴밀하게 연계돼 있고 어느 순간에 중국, 미국, 러시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재편될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 나라가 다 제국이었기 때문에 제국이란 어떤 체제는 정말로 이권을 놓고 엄청나게 격렬하게 싸우는 순간에도 뒤에서는 다 어떤 협상에 끈을 놓지 않고 타협의 절충의 어떤 그런 카드를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런 모습에 현혹되어서 이런 동북아시아의 유동성을 과소평가하면 안 될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보통 그 이극 체제는 우리가 분석하기 편하죠. 중국과 미국 아니면 그 미국과 러시아라는 이 두 축이 충돌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앞날을 예측하기 쉬운데 이게 그 세 개의 축이 있으면 정말 골치 아파지죠. 최근에 삼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듯이 이게 그 어떤 움직임이 세 개가 됐을 때 이게 정말로 예측하기가 어려워진다는데 아마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삼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중국, 미국, 러시아일 텐데 이 관계가 그렇게까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